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테네와 그리스 문명의 무역과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에 있어 무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바다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바다를 통한 무역을 했고, 그러한 무역 활동으로부터 여러 아이디어들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부가 나왔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의 첫 번째 상인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이 성립되기 전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에게해와 지중해의 전체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서양의 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 알파벳입니다. 그것은 페니키아인들의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항해자들이었고, 그들의 선박 제조 기술 역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할 정도의 배들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그리스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전체의 상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스인들과 페니키아인 모두 당시에는 탐욕스러운 상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한 쪽은 그리스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동맹을 맺었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페르키아 상인들 역시 그리스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니키아 상인들은 카르타고로 이주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인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무역에 뛰어든 셈입니다. 기원전 560년 이전에는 무역량은 이전 고대 동양의 청동기 시대의 캐러번 무역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역의 지역적 범위는 기원전 6세기까지 마르세유와 이오니아 지역,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그리고 북부와 서부 유럽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경제혁명에 비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역거래 지역의 확대로 인한 무역의 발전에 있어서 환전업자였던 은행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6세기와 4세기 사이에 그리스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경제 위기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테네 황금기의 1세기 전인 기원전 6세기에는 식량 생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인구 압박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농업은 매우 전통적이어서 수확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증가된 도시 인구를 어떻게 부양하는가가 매우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테네의 경우 주요 곡물은 이집트, 시칠리아, 흑해 및 포 평원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와인, 오일 및 제조품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스의 해군 함대는 통신의 자유를 확보해 주었으며, 이미 발행되기 시작한 통화는 상업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은 선박과 화물을 빌려서 대규모 무역을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소 위험하기는 했지만 성공 시의 이윤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문명, 아테네의 경제적인 발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경제사학자들은 고대 아테네의 무역 경제를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해서 매우 적은 숫자에 기반한 성급한 일반화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리스의 문화는 상업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이후에 등장하여 근대 자본주의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베니스나 네덜란드, 한자 동맹과 같은 상업 문화와는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상인들은 가장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단지 사고 팔았을 뿐입니다. 그 구조는 매우 단순했으며 현대와 같은 대형 운송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의 경제에서 태동되었던 신용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에 볼 수 있었던 환어음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경제 체계 내에서 아테네는 거대한 물류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테네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지리적 위치와 피레우스라는 외항의 존재, 그리고 아테네의 해군이 지중해에서 악명을 떨치던 해적을 제거했다는 점, 그 정치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실시된 항해법과 아테네에서 발달한 은행들 때문인데, 이 중 항해법은 모든 거래를 피레우스 항구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아테네의 경제성장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의 경제를 자급자족 농업에서 국제무역 경제로 전환시켜 이웃 도시국가인 코린토스와 밀레투스와의 경쟁을 가능하게 했던 시장체계의 발전에서 기인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아테네의 여러 강점들은 아테네가 기존의 이오니아 지역의 상업도시인 코린토스와 에기나에 비해 무역에 있어 우위를 나타내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원전 5세기 후반부였고, 이 시기에 지중해 전역의 선박들은 아테네의 외항인 피레우스에서 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아테네의 외항인 피레우스 항구에 의존했습니다. 이 항구를 통해 그들 국가들이 교역했던 물품들은 식품, 원재료 및 특수산업제품, 특수농산물, 광물 제품, 그리고 예술품들로 당시 지중해 유역의 국가들이 생산했던 거의 모든 종류의 생산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에게는 아테네는 그리스 전역을 아우르는 대형 규모의 시장으로 간주되었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전성기 끝 무렵에는 그리스의 대무역은 당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모를 가졌고, 이는 15세기에 유럽 중세시대에 형성된 무역 규모를 능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행해지던 무역은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았습니다. 수출품은 주로 80에서 250톤 규모의 화물을 실은 선박으로 운반되었고, 기후적인 한계로 인해 선박 항해가 가능한 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에 불과했습니다. 등대는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는 부족했으며, 항해의 필수적인 해도는 당시만 해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 거래는 매우 지역적이었으며, 상인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현대 자본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근대 자본주의를 촉발시킨 원시 축적 자본을 당시 상인들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은 당시의 기준에는 하층 평민의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무역에서의 한 가지 특징은 대무역 거래에서 돈을 지급하고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문서 형식의 영수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당시의 그리스 법은 인간의 완전성에 근거하여 문서로 된 증거 혹은 채권보다는 구두 합의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주권이 있었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개인의 신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노동의 분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화폐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동전은 기원전 7세기에 이미 전파되었고, 기원전 500년경에는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주조소가 아테네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의 발전은 화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금융으로 상인들은 해외 무역에서 파생되는 큰 위험성과 유동자본의 부족 때문에 자금 대출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100%로 매우 높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테네에서는 은행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은행은 그리스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고, 북이 역시 여기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그리스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독특한 점은 폴리스의 사원들이
은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은행은 무엇을 했을까요? 민간은행은 사원들과 경쟁했으며 최초의 은행은 5세기 말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5세기경 아테네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무역의 확장으로 인해 은행들의 역할은 커져서 장거리 무역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단기 지폐, 예를 들면 수표를 발행하였고, 개인의 담보, 무역 거래에서의 화물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확장에 따른 은행 업무의 확장은 투기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중세 유럽에서의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와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서면으로 된 문서보다 구두 합의를 선호했다는 당시 그리스의 문화를 고려하면 전당포 신용과 개인 신용이 고도로 발달한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한 영수증은 없는 대신 장부는 신중하게 보관되었으며 원시적이긴 했지만 이중 입력 부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조차도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은행가로 특별히 식별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금융 업무가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역시 경제적인 분석이 아니라 가십과 평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특징들은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가 중산층의 탄탄한 번영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테네의 경제정책은 재산의 수동적인 소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부를 선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했고, 심지어 시민의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역에 집중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생산력이 높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에게는 무역과 식민지의 건설이 그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인식하는 것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건설은 자원의 불균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곡물, 광물, 목재가 부족했지만 와인, 오일 및 사치품의 잉여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의 첫 번째 식민지는 가난한 농민들이 이주하여 건립한 순수한 농업 정착지였지만, 기원전 6세기경에 이르면 무역의 중요성으로 인해 순수한 무역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식민지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식민지의 건설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민지를 건설한 목표는 제국의 건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아테네의 지도자들은 중국이나 인도 아니면 로마와 같은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국은 결국 아테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